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준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골목을 나섰어요.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습니다. 77세의 몸이 아침찬 공기에 예전 같지 않았지만 박 씨에게 이 시간은 특별했어요. 아무도 없는 거리,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 과거 군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 3시 30분이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어요. 빗자루를 손에 쥐는 순간의 감각,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익숙함이 있었죠. 한때는 무기를 다루던 그 손이 이제는 거리의 쓰레기를 치웠지만 박 씨는 그 어떤 임무보다 현재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박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골목 어귀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최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박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를 쥔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던 시절, 생과 사의 경계에서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기억이 되었지만 가끔 꿈속에서 그를 찾아왔어요. 동네를 청소하는 일은 박 씨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지나간 길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었죠.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도시의 때를 벗겨내는 일, 묵묵히 해내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군 시절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박 씨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박 씨의 손길이 닿은 거리는 마치 누군가 정성껏 관리한 정원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작은 휴지 조각 하나까지 그의 눈은 거리의 모든 작은 흠결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런 꼼꼼함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아마도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보낸 시간이 만들어낸 습관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디테일이 생사를 가른다. 부대에서 늘 듣던 말이었어요. 이제 그 디테일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었죠. 작년에 위급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야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난 여성,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박 씨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순간적인 판단력, 아무도 다치지 않게 상황을 해결했지만 그 일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기억은 꺼내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은 그저 평범한 환경미화원이니까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 박 씨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구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주택가를 지나 상가 지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놀이터까지. 이것이 매일 아침 박 씨가 걷는 길이었습니다. 놀이터에 들어서자 지난밤 술자리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어요. 빈 맥주캔과 소주병, 담배꽁초들, 쓰레기통 근처가 아닌 벤치와 그네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정리하지 않는 걸까?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게 앞이 항상 깨끗해요. 24시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지수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박 씨는 무뚝뚝한 표정 속에서도 작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죠. 지수의 말에 박 씨는 커피를 받아들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지수는 박 씨가 말은 적지만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이,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요즘 놀이터에 술 마시는 젊은이들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지수가 살짝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금 전에 놀이터 상태를 봤다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심 어린 걱정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드세요. 방금 들어온 찹쌀 도넛이에요. 지수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씨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받았어요. 이런 작은 교류가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는 힘이 되었죠. 가게를 나서는데 들어오는 젊은 남자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어이, 아저씨, 길을 왜 막고 서 있어요? 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을 새워 놀았는지 민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비틀거렸어요. 박 씨는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즉시 대응했을지도 모를 상황. 하지만 지금의 그는 어린 청년의 무례함에 화를 내는 대신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민우를 향해 제발 조용히 하라고 눈짓했어요. 우리 동네 환경미화원님이세요. 매일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이야. 지수의 설명에도 민우는 비웃듯이 쳐다봤습니다. 박 씨의 낡은 유니폼과 주름진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청소나 하는 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민우의 무례한 태도에 지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씨의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팠어요. 한때는 부하 수백 명을 지휘했던 사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 지금은 그저 청소나 하는 할아버지로 보이는 현실. 하지만 박 씨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내면의 복잡한 감정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평온한 표정 뒤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내면의 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쳤어요.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는 지혜도 함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무기를 다루던 손, 이제는 빗자루를 잡는 손. 하지만 그 손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 아파트에 도착한 박 씨는 현관문을 열기 전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밝아진 하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습관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돈된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완벽한 정리정돈. 침대는 군대식으로 각이 잡혀 있었고 책상 위 물건들은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유일한 장식품이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전우들. 그 시절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때 배운 가치는 여전히 박 씨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하지만 박 씨의 마음 한켠에는 아침에 만났던 젊은 남자의 무례한 태도가 맴돌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르쳐준 교훈,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씨가 매일 청소하는 거리들, 그 위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아침에 누가 이 거리를 청소했는지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박 씨는 인정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TV를 켜고 뉴스를 확인한 후 간단한 식사를 마친 박 씨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후에 잠시 눈을 붙이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일어나 내일의 일과를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환경미화원 박성준 씨의 평범한 하루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삶의 무게와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 그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날 저녁,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동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박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수거 일정이 있는 날, 주민들이 내놓은 분리수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그에게 이런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군 시절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작은 임무는 없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박 씨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편 동네 놀이터에는 여러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민우를 중심으로 한 5명의 청년들, 캔맥주와 소주병이 하나둘 놀이터 테이블 위에 늘어났습니다. 아, 어제 그 환경미화원 할아버지 기억나? 민우가 술에 살짝 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 지순의 가게에서 만났는데 완전 꼿꼿하게 굴더라. 민우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과장되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거칠어질수록 주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 민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짐이 있었어요. 대학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면서 집에서는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많았죠. 술자리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요. 그들 모르는 곳에서 박 씨는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다른 구역을 담당했지만 오늘은 쓰레기 수거일이라 이 동네까지 순찰을 나온 상황이었어요. 놀이터 근처까지 왔을 때 박 씨는 젊은이들의 소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갑자기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들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군인이었다던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 강 청소부 아냐? 민우가 코웃음 치며 맥주를 들이켰어요. 아니야.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에이 설마 그렇게 허약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민우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빈 캔을 아무렇게나 놀이터 바닥에 던졌어요. 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과 같은 세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았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규율과 질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이런 가치들이 지금 세대에게는 의미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매일 아침 자신이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의 출처였군요. 조용히 다가간 박 씨는 아이들의 시야에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인의 등장에 청년들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혹시 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의 차분한 목소리, 부탁하는 어조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우가 박 씨를 알아보고 표정이 변했어요. 어제 마주쳤던 그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아, 어제 그 아저씨네. 민우의 말에 친구들이 흥미롭다는 듯 박 씨를 쳐다봤어요. 술 기운이 오른 청년들 사이로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여기서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놀이터를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쓰레기는 저쪽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씨는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군 시절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묻어났어요.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기세가 꺾인 것 같아 불편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로 항상 마음 한구석이 짓눌려 있던 민우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어서며 박 씨에게 다가섰어요. 아저씨,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놀고 있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상황이 불편해졌는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지나가던 지수가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놀이터로 다가왔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에 민우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와서 갑자기 참견하시길래요. 민우의 말에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곤 박 씨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일하세요? 지수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이라 확인하러 왔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지수는 민우와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여기 놀이터는 낮에 애들이 노는 곳이야. 술 마시고 캔 같은 거 바닥에 버리면 위험하잖아. 지수의 말에 몇몇 친구들이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민우는 여전히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수 누나도 이런 참견에 동참하는 거예요? 민우의 말에 지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윗세대를 무조건 존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나 박 씨는 이 젊은이들을 단순히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의 무게가 있을 테니까요. 이 말에 민우의 친구들도 민우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미 취기가 오른 민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 왜 환경미화원이 끼어들어요? 그냥 나중에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우의 말에 박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에서도 이런 무례함은 드물었어요. 환경미화원이란 단어에 담긴 비하의 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감정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은 적은 그의 군 경력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씨의 조용한 질문이 놀이터 공기를 얼어붙게 했어요. 그 말투에 담긴 무게감에 민우의 친구들이 찔린 듯 움찔했습니다. 내 일이니까 상관없다고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민우의 대꾸에 지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저 고개를 가볍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시절, 젊음을 바쳐 지켜낸 가치들, 그리고 지금 이 젊은이가 내뱉는 무시의 말들, 그 간극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젊은 친구는 군 복무를 마쳤습니까? 갑작스러운 박 씨의 질문에 민우가 당황했어요. 네, 아직인데요. 왜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군대에서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스스로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도요. 그 말을 끝으로 박 씨는 담담하게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우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의 팔을 잡아 세웠어요. 뭐래요? 나한테 교훈이라도 주시게요? 민우의 소나기에 박 씨의 팔이 붙잡혔습니다. 친구들이 놀라 민우를 말렸어요. 아, 그만해. 진짜 미쳤어? 그때 박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리의 노인이 아닌 특수부대 지휘관의 눈빛이 되었어요. 박 씨의 머릿속에서는 과거 특수작전 중 인질 상황을 다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 최소한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기술, 그때의 훈련이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서 반응했어요. 민우의 손을 잡은 박 씨의 손, 어느새 민우의 손목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손이 풀려났다는 사실에 민우가 당황했어요. 그 움직임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훈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라져 있었어요. 민우는 처음으로 이 노인 앞에서 위축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재빨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민우야, 진정해. 아저씨는 그냥 환경미화원이 아니야. 특수부대 출신이셔. 이분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한 거야. 지수의 말에 민우와 친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우는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아직도 박 씨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지수가 말을 이었어요. 30년 가까이 특수부대에서 복무하셨고 지휘관까지 지낸 분이라고, 동네 어르신들도 다 존경하는 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어떤 젊은 여성이 강도를 만났을 때 도와주신 일도 있다고 했어요. 민우와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술 기운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려진 캔들을 하나둘 줍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 씨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확인하며 민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도 매일 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책임과 일은 존중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나이든 환경미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우의 머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생각은 맑아져 있었어요. 그저 나이든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군인이었다니.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거리. 그 뒤에 박 씨 같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민우는 오늘 아르바이트가 있어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제 있었던 일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민우는 멀리서 환경미화원 유니폼을 입은 박 씨를 발견했어요. 여전히 묵묵히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제와 다른 시선으로 공원 벤치 주변의 담배꽁초, 술병 몇 개, 플라스틱 쓰레기들, 그것들을 정성스레 치우는 박 씨의 모습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편의점 도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민우는 더 지켜볼 수 없었어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의 구멍가게에 민우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민우가 지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누나, 그 환경미화원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어요? 민우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저씨는 우리 동네에 온 지 5년 정도 됐어. 군 제대하고 이쪽으로 이사 오셨다고 하더라. 지수는 박 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이야기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었지만 정년 후에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고. 특별한 기술이 있음에도 그저 평범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작년에는 대단한 일도 있었어. 지수의 말에 민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늦게 우리 가게 근처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우연히 지나가다 그걸 발견하신 거야. 자세한 건 모르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상황을 해결하셨대.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 일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셔. 동네 어르신들이 알려주셔서 내가 알게 된 거야. 지수의 말에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가게 밖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네요. 마침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의 일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늘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발걸음을 돌려 놀이터로 향했어요. 혹시 그곳에서 박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한 민우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박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노인회장이라는 김영호 씨였어요. 민우는 김 씨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나? 김 씨가 민우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씨를 찾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성준 씨요? 무슨 일로? 김 씨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 군 시절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어요. 민우는 괜히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민우의 솔직한 말에 김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벤치를 손으로 툭툭 치며 옆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준이는 한번 약속한 일정은 절대 어기지 않아. 지금은 다른 구역 청소 중일 게야. 김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 씨와는 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훈련장에서 종종 마주쳤다고 했어요. 내가 예전에 육군 통신부대였거든. 작전 중에 통신이 끊겨서 큰 위기였는데 성준이 부대가 우리를 구해줬어. 김 씨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렸습니다. 그때 박 씨가 얼마나 냉정하고 용기 있었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격려하며 임무를 완수했는지 말했어요.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김 씨의 질문에 민우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나이든 환경미화원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성준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30년 가까이 복무했어. 국가가 인정한 영웅이지. 김 씨의 말에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지수에게 들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미화원을? 민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30년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왔다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야. 김 씨의 말에 민우가 생각에 잠겼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치였습니다. 성준이에게 청소는 그냥 일이 아니야. 그에게는 평화를 지키는 또 다른 방식이지. 김 씨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넣었어요. 놀이터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박 씨의 규칙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 들었지? 김 씨가 물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 사건에 대해 지수에게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김 씨의 말에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 피해자 여성이 박 씨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했대. 하지만 성준이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 오히려 그 여성에게 자기 전화번호를 주면서 앞으로 늦은 시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했다지. 김 씨는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성준이는 이 동네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야.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 김 씨의 눈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요즘은 걱정이야. 내가 경찰서 지인에게 들었는데 이 근처에 위험한 강도단이 활동한다더군. 벌써 3건의 사건이 있었어. 민우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준이는 매주 독거노인 3분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를 도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자신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집안일을 다 하는데도 버겁더라고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새 집의 청소를 돕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김 씨의 물음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부터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다고, 약값도 만만치 않아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김 씨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산다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준이도 많은 짐을 져왔지. 해외 작전 중에 전우들을 잃은 후로는 더 말이 없어졌어. 김 씨의 말에 민우는 박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 5시 중앙공원 동쪽에 가면 성준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김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우도 함께 일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젊은이, 한 가지만 기억해.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아. 타인을 돕고 존중하는 데 있지. 김 씨의 말이 민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꼭 박 씨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우는 평생 처음으로 알람을 4시 30분에 맞추었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보다 숨소리가 거칠어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약을 챙겨놓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직 어두운 거리, 평소라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시간대였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조용한 모습이라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아직 4시 55분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민우는 잠시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사람이 올까? 그때 멀리서 유니폼을 입은 인형이 보였어요. 박 씨였습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공원 입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내내 어떻게 사과할지 고민했지만 막상 박 씨를 마주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기, 민우의 작은 목소리에 박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꾸짖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때론 감정이 앞서기도 하죠. 박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줄 몰랐기 때문이었죠.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 씨가 빗자루질을 멈추고 민우를 쳐다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 일이니까요. 그러나 민우는 이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옆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공원을 청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리듬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빗자루로 쓸면 민우가 쓰레기를 주워 담았어요. 오래 하셨어요? 환경미화원 일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5년 정도 됐다고 대답했어요. 특수부대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우의 말에 박 씨가 잠시 빗자루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한 번은 해외 작전 중에 인질 구출 임무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2명의 인질, 그중 3명이 어린아이였죠. 우리 팀은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박 씨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어요. 결국 모든 인질을 구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박 씨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환경미화원이? 민우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 짓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총을 드는 것만이 아니죠. 그 말에 민우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했던 자신의 태도가 부끄러워졌어요. 2시간 동안 함께 청소를 마친 후 공원은 놀랍도록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우 씨, 박 씨가 처음으로 민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 어떤 일이든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박 씨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민우는 가끔 새벽에 일어나 박 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어머니 돌봄으로 바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냈어요. 함께 일하는 동안 박 씨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경험, 젊은 시절의 이야기, 다양한 나라에서의 임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은 전우들에 대한 기억까지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박 씨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겸손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중 박 씨가 민우에게 물었어요. 민우 씨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꿈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으니까. 글쎄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 씨는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소방관은 어떨까 싶습니다. 박 씨의 제안에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하필 소방관인지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책임감이 있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이 보입니다. 박 씨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셔서 민우의 말에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에도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는 민우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평생 자신을 위한 꿈을 꿔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소방관, 위험 속에서 타인을 구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박 씨가 특수부대에서 했던 일과도 비슷했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지키는 일. 그날 밤 민우는 인터넷으로 소방 공무원 시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준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박 씨를 찾아갔어요. 소방 공무원에 대해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시간에 만나던 공원에 박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박 씨를 찾니?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우가 돌아봤어요. 김 씨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실 텐데. 민우의 말에 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성준이가 오늘은 못 나온다. 어제 저녁에 동네에서 강도 사건이 있었거든. 김 씨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박 씨가 다친 건 아닌지 물었어요. 김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 경찰서에 가 있을 거야. 아마 내일도 오지 못할 거야. 김 씨의 목소리에 심각함이 묻어 있었어요. 요즘 그 강도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어. 성준이가 내일 특별한 곳에 가보자고 했다던데 아마 그곳과 관련된 일일 거야. 민우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박 씨는 진술을 마치고 막 나오는 중이었어요. 오른쪽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민우가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박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마트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강도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래서 개입했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긁힌 정도예요. 박 씨의 말과 달리 민우는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칼을 든 강도와 맞서다니 생명의 위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신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그 말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그저 그런 단순한 원칙.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소방관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자신의 상황은 금세 젖혀두고 민우의 일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시험 준비를 조금씩 해보려고 한다고.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와 달리 친구들의 술자리 초대를 거절했어요. 대신 집에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약을 챙기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 씨를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지수였습니다. 민우야, 지금 당장 뉴스 봐. 급하게 TV를 켜자.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화면 속에는 박 씨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제 강도 사건의 목격자 인터뷰였습니다. 박성준 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피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경찰 관계자가 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화면 속 박 씨의 모습은 부끄러운 듯 했어요. 크게 한 일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민우는 뉴스 이야기를 꺼냈지만 박 씨는 금세 화제를 돌렸어요. 대신 미소 띤 얼굴로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중요한 곳에 데려가고 싶은데 시간 괜찮겠습니까? 민우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박 씨의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인데요? 민우가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근 강도 사건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내가 오래 관찰해온 곳인데 혹시 강도단의 아지트일지도 모르겠어요. 박 씨의 말에 민우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 자신을 데려간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보려고 했는데 박 씨의 말에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겠다고.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내일 새벽 4시에 만납시다. 평소보다 더 일찍이니 주의하세요. 박 씨의 말에 민우는 약간의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감도 느꼈어요. 마치 소방관이 된 것처럼 위험 속에서 타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함께 언덕으로 향하는 길, 민우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문 같았는데 이제는 매주 몇 번씩 박 씨와 함께 청소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소방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겼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아침 도시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박 씨가 보여줄 특별한 장소가 무엇일지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어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30분, 민우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뒤척이던 밤과 달리 깨어나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잠옷 차림으로 먼저 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파킨슨병 약 효과로 간신히 잠든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곁에 물과 아침 약을 미리 준비해두고 방을 나섰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오늘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누가 돌볼까? 하루아침 약 한 번 걸으시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걱정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짧은 편지를 남겼어요. 갑자기 아르바이트 일이 생겼어요. 아침 약은 꼭 드세요. 오후에 돌아올게요. 집을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직 캄캄한 거리, 겨울의 끝자락 새벽 공기가 뺨을 아프게 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벌써 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보다 더 일찍 나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민우가 인사하자 박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 유니폼 대신 평범한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도 됩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생각과 함께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박 씨에 대한 신뢰와 호기심이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험하다면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찰만 할 예정이니 걱정 마세요. 민우의 질문에 박 씨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박 씨의 말투에서 민우는 안정감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했어요. 이 근처에서 최근 발생한 강도 사건들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방식으로 범죄 패턴을 파악했다고, 모든 사건 현장을 연결하면 한 지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으슥한 창고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깨진 가로등 아래 버려진 쓰레기들, 날카로운 철조망이 쳐진 담장, 어둠 속에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용히 움직여야 합니다. 제 뒤를 따라오세요. 박 씨의 지시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특수부대 요원이 된 것 같은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씨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날렵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박 씨의 오른쪽 무릎이 약간 굳어 있는 듯 했습니다. 어제 강도 사건에서 다친 팔도 미세하게 불편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77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숙련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박 씨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걸음을 멈췄어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들, 그리고 타이어 자국, 최근에 누군가 자주 드나든 흔적입니다. 박 씨의 관찰력에 민우가 감탄했어요. 이런 사소한 흔적까지 놓치지 않는 눈썰미가 대단했습니다. 이 담배꽁초들이 신선하군요. 이틀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어요. 무릎을 굽힐 때 살짝 인상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온 관절염의 흔적이었을까요? 조심스럽게 창고 건물에 다가가던 중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박 씨가 민우의 팔을 잡아당겨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숨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커졌어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민우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나머지 2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큰 가방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사람들이 의심되는 강도단입니다. 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김이 차가운 공기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니 조용히 물러나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 씨의 말에 민우도 동의했어요. 이미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발이 작은 돌멩이를 밟았어요. 단단한 철제 물체와 부딪히며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에서 갑자기 대화 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강한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두 사람을 향해 비춰졌어요. 박 씨가 민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은 도망쳐야 할 때라고. 두 사람은 재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민우는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기에 곧 숨이 가빠왔어요. 반면 박 씨는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지구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박 씨의 호흡도 점점 거칠어졌어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우는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 씨가 멈춰섰습니다. 민우 씨, 여기서 오른쪽 골목으로 빠져나가 큰 길로 나가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박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는요? 민우가 놀라 물었어요. 박 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박 씨의 숨이 가빴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팔도 다치셨잖아요. 그리고 3명이에요. 혼자 어떻게? 민우의 말을 끊으며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훈련받은 일이니까요. 그들을 제압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박 씨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특수부대 시절에 그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 씨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빠르게 오른쪽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박 씨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쫓아오던 남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유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민우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창고 위치와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도 용의자 3명이 있고 저희를 쫓고 있어요. 한 분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에도 민우의 머릿속에는 박 씨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어제 이미 부상을 입었는데 오늘 또 위험에 처한 것이 그의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신고를 마친 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경찰은 10-15분 내에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밀려왔어요. 민우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경찰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박 씨를 도우러 돌아가야 할까?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책임을 배웠고 최근 박 씨를 통해 용기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배웠어요.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소방관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을 그냥 두고 도망칠 수는 없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에 민우는 결심했어요. 최대한 조심하되 박 씨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기로. 창고 근처로 다시 접근하며 민우는 주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소방관이 되려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박 씨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멀리서 고함 소리와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건물 모퉁이에 숨어 상황을 살폈어요. 그곳에서 민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가 3명의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 씨는 나무 상자들 뒤에 몸을 숨긴 채 강도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며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이미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보다 땅에 떨어진 긴 나무 막대를 발견했어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 타인을 위험에서 구하는 일,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나무 막대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강도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이봐요. 이쪽이에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박 씨는 민우에게 즉시 물러나라고 손짓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한 명의 강도가 민우를 향해 달려왔어요. 민우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나무 막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된다면 이런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박 씨가 놀라운 속도로 그 강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움직임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분명 무릎에 통증이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훈련된 몸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했어요. 박 씨는 강도의 팔을 잡아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한 제압이 아닌 시간을 버는 전술이었어요. 민우 씨, 왜 돌아온 겁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 걱정과 책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민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강도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틈을 타 박 씨는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함께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자고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도착하니 더 이상의 위험은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그때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어요. 한 강도가 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뒤로. 박 씨의 외침과 함께 그가 즉시 민우 앞을 가로막았어요. 위험으로부터 민우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가 박 씨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민우는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박 씨가 몸을 날려 그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젊었을 때처럼 완벽한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지만 박 씨의 왼팔에 상처가 생겼어요. 어제 다쳤던 오른팔과 더불어 이제 양팔 모두에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민우는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여 재빨리 땅에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렸어요. 그리고 박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박 씨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깊지 않은 상처예요. 박 씨의 말과 달리 민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신고만 하고 기다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박 씨의 말에 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용기를 칭찬받았지만 그 결과로 박 씨가 다쳤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여러 대의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우의 신고 후 약 12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강도들을 체포했습니다. 한 경찰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경찰은 박 씨의 부상을 확인했어요. 박성준 씨 아니십니까? 어제 강도 사건에서 뵌 것 같은데.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진정되자 경찰관들이 두 사람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강도단의 패턴을 분석했는지, 창고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목격한 것들까지. 놀라운 분석력입니다. 이 강도단은 최근 3건의 강도 사건을 저질렀어요. 박 씨 덕분에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민우는 옆에 있는 박 씨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저 평범한 환경미화원으로만 알았던 이분이 실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구급차가 도착해 박 씨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경찰을 부르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민우의 말에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 씨가 없었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덕분에 그들의 주의가 분산되었어요. 박 씨의 따뜻한 말에도 민우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박 씨의 상처를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아침 약을 제대로 드셨을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꿈꾸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현실, 오늘 제가 느낀 두려움과 혼란. 소방관들은 이런 감정을 매일 느끼면서도 일하는 건가요? 민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박 씨의 말이 민우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소방관 꿈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진지한 직업적 열망으로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 하지만 민우에게는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부상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우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 괴로웠던 자신이 이제는 위험 속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달려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박 씨가 있었어요. 특별한 가르침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만으로 민우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민우의 얼굴을 비췄어요. 이 경험을 통해 민우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박 씨처럼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민우는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환경미화원을 무시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환경미화원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가슴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상한 충만감이었어요. 타인을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이 주는 묘한 만족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하니 놀라웠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씨가 나왔습니다. 왼팔에 새로운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오른팔 붕대와 함께 이제 양팔 모두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박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로 심각한 상처는 아니라고, 일주일 정도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때문에 다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경험. 더구나 박 씨는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었죠. 민우 씨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박 씨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었다고. 박 씨의 지시를 어기고 돌아와서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위험 속에서도 타인을 돕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 사람이 병원을 나서는 동안 아침 햇살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민우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괜찮으니 민우가 먼저 집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고. 민우는 그제서야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침 약을 제대로 드셨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 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다행히 아침 약은 제대로 드신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얼굴을 매만지시며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걱정하셨어요. 민우는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박 씨와의 만남부터 강도단 사건까지, 그리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이해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든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다시는 그런 위험한 곳에 가지 마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민우의 변화된 모습이 대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꿈도 응원한다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야.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오후 민우는 집에서 쉬면서도 계속 박 씨 생각이 났어요. 양팔에 부상을 입은 상태로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실지 걱정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었죠. 작은 원룸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처음 박 씨를 무시했던 그날부터 오늘 아침 위험한 상황까지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조금 기다린 후 문이 열렸어요. 박 씨는 민우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민우의 말에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박 씨의 집은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군대식으로 각이 잡힌 침대, 일직선으로 정렬된 책상 위 물건들, 그리고 벽에 걸린 특수부대 시절 사진 한 장. 민우가 사진을 바라보자 박 씨가 말했어요. 20년 전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찍은 사진이라고. 그 사진 속 동료들 중 몇몇은 이제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 민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는 아저씨처럼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존중하겠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 씨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무뚝뚝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첫 임무. 너무 자신만만해서 작전을 망칠 뻔했죠. 그때 상관이 해준 말이 있습니다.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어떤 말이었는지.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박 씨의 말이 민우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진정한 용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가치들이 박 씨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팔에 부상을 입으셨는데 내일부터 청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우의 물음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의 조언을 들을 생각이라고. 동네가 조금 지저분해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등 위로 드러난 오래된 흉터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특수부대 시절 얻은 상처들이었겠죠. 그 흉터들이 박 씨의 인생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흉터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자신도 이제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제가 대신 청소할게요. 민우의 말에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아르바이트와 어머니 돌봄으로 바쁠 텐데 그런 부담까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박 씨의 말에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타인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박 씨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민우의 결심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효율적인 청소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특수부대에서 신임 대원을 교육하는 지휘관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새벽 3시 30분에 맞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박 씨처럼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기 위해서였어요.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시간. 다음 날 새벽 어둑한 거리에 민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처음 빗자루를 든 손이 어색했지만 박 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골목길을 청소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하면 허리가 아플 겁니다. 빗자루를 조금 더 가깝게 잡으세요. 놀라 돌아보니 박 씨가 서 있었어요. 양팔에 붕대를 감은 채로. 왜 나오셨어요? 의사가 쉬라고 하지 않았나요? 민우의 물음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임무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 군인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울게요. 함께해요. 민우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비록 직접 빗자루를 들지는 못했지만 민우에게 조언을 해주며 함께 걸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특수부대 지휘관이 부하를 훈련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소방관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 씨의 질문에 민우는 아직 기초 단계라고 대답했어요. 체력도 키우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 돌봄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죠. 박 씨의 조언에 민우는 깊이 공감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생각이 있는데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동네에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 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어머니를 그곳에 모시면 훈련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동네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파킨슨병 전문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를 센터에 모시는 것이 최선일까? 하지만 지금처럼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꿈을 이루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어머니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반대하실 것 같아요. 민우의 솔직한 대답에 박 씨는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응원하겠다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민우는 매일 새벽 박 씨를 돕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를 돌보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틈틈이 소방공무원 시험 공부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와 노인복지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난 아직 그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소방관 시험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꿈을 이루는 걸 돕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어요. 딱 한 번만 가보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집에서 지내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한 민우는 다음 날 박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민우의 변화를 눈여겨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도움으로 민우의 어머니는 노인복지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 방문한 날 어머니는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센터의 따뜻한 분위기와 같은 증상을 가진 다른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내 병에 대해 잘 알더구나.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비로소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방 공무원 준비에 쏟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오전 청소 후에는 박 씨와 함께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박 씨의 특수부대 훈련법은 힘들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매일의 반복 속에서 계절은 변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지나고 벚꽃이 피고 졌어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초여름의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청소, 어머니 센터 모시기, 아르바이트, 공부, 이 일상의 반복 속에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박 씨의 팔 부상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청소를 도왔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자신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각종 쓰레기를 치우면서 자신의 마음속 혼란도 함께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녘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박 씨가 민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곳에 같이 가보지 않겠습니까? 민우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박 씨는 자신의 특수부대 전우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설명했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소중한 모임이라고. 거기에 저를 데려가시려고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방관을 꿈꾸는 민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소방서장으로 은퇴한 전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어요. 이튿날 민우는 박 씨와 함께 교회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노년층 남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씨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박 씨가 민우를 전우들에게 소개했어요. 자신을 도와준 용감한 청년이라고, 소방관을 꿈꾸는 젊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우들은 민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청년의 등장에 의아해했지만 박 씨가 강도 사건과 민우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성준이가 자네를 높이 평가하는군. 특수부대 출신이 인정하는 청년이라면 대단한 거야. 한 전우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 속에 박 씨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민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성준이가 해외 작전 중에 인질 12명을 구한 이야기 들었나? 그때 자신도 부상을 입었는데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지. 아니, 그것보다 은퇴 직전 수해 지역에서 고립된 마을 사람들을 구조한 이야기가 더 대단해. 전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우는 박 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저 환경미화원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특히 소방서장 출신의 김전우는 민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소방공무원 시험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정말 소방관이 되고 싶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우선 체력 시험이 가장 중요해. 매일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네. 민우는 감사하게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민우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단순한 꿈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고 이제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박 씨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 그를 향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우는 박 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 것에 대해, 아닙니다. 변한 건 민우 씨 자신입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 뿐이에요. 박 씨의 겸손한 말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 씨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그의 일상과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천천히 걸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 빛나고 서늘한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밤이었습니다.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아요. 그때의 저는 그저 불만만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씨는 묵묵히 걸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에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자신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민우는 박 씨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배경.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정말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꿈을 위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를,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절정에서 3개월이 지난 8월 말,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민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박 씨와 함께 동네를 청소하고 어머니를 복지센터에 모시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민우의 변화를 지켜본 동네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아침 청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형,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처음 찾아온 건 19살 진수였어요. 민우가 자주 얼굴을 마주친 청소년이었습니다. 민우는 반가운 마음으로 응했어요. 물론이죠. 같이 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진수가 친구 둘을 더 데려왔어요. 모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박 씨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젊은 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다니 대단합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칭찬에 청년들은 어색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빗자루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박 씨와 민우의 지도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5명은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씨는 특수부대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청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국가를 위해 일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박 씨의 말에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 자신의 상황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대학 입시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어요. 수경이는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고, 건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만 계속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각자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청년 봉사단을 정식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봉사단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참여 인원이 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청소를 해야 하나요? 한 청년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평일에도 바쁜데 주말까지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침 4시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5시로 늦추면 안 될까요? 또 다른 청년이 제안했어요. 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민우는 이런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조언했어요. 갈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증거예요. 민우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주말은 자율 참여로 하고 시간은 조금씩 조정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우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완벽한 결정은 없다는 것, 타협과 조율이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 주민센터에서 새벽 청년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어요. 박 씨는 자문 역할을, 민우는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정식 활동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어요. 청소 도구가 부족해서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참여자 관리도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활동이 취소되었어요. 또 어느 날은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민우가 박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봉사단 운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박 씨의 조언에 민우는 다시 힘을 냈어요. 청년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활동은 점차 안정화되었어요. 단순한 청소를 넘어서 독거노인을 위한 생필품 배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캠페인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한편 민우는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어요. 평소 아침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서 오후에 추가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의고사를 봐야 해요. 아직 합격선에 못 미쳐서 걱정이에요. 민우의 고민에 박 씨가 응원했어요.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어머니는 복지센터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셨지만 가끔은 집에 있고 싶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파킨슨병 증상이 심해지는 날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어머니의 말에 민우는 고민했어요. 시험 준비와 봉사활동, 그리고 어머니 돌봄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런 민우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가끔 청소를 혼자 하며 민우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선이죠. 봉사활동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박 씨의 배려에 민우는 감사했어요. 이런 이해와 지원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립 3개월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예상과 달리 참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음식도 남았고 분위기도 다소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는 있었어요. 꾸준히 참여한 청년들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 씨와 민우는 함께 저녁 산책을 했어요. 공원은 그들이 매일 청소하는 곳이었지만 저녁 풍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로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우의 솔직한 고백에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예요. 둘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별들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체력 시험은 어느 정도 자신 있는데 필기가 아직 걱정이에요. 민우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센터 생활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파킨슨병 증상도 조금 나아지신 것 같고요. 민우는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복지센터의 전문적인 관리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박 씨의 말에 민우는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많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두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책임지며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려고요. 민우의 결심에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봉사단 청년들이 공원에서 늦은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들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민우의 질문에 박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의 전우들이 생각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졌지만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 하나가 되었죠. 박 씨는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바라봤어요.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민우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세대 간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올랐어요. 가늘고 아름다운 월빛이 공원 전체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박 씨와 민우, 그리고 청년들이 만들어낸 작은 공동체가 달빛 아래에서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무례함에서 시작되었다니 아이러니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무시와 편견이 존중과 이해로 바뀌는 과정, 그 가운데에는 진정한 멘토와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박 씨와의 만남부터 오늘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갈 뿐이다. 실수와 갈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박 씨와 함께 동네를 청소할 생각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작은 일상의 봉사가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소중한 가치, 이 모든 것이 한 노인과 한 청년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어요. 환경미화원 박 씨와 술에 취한 청년 민우, 완벽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변화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녘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니까요. 세대를 뛰어넘은 이해와 존중,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인정하고 실수를 딛고 일어서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박 씨와 민우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 소중한 깨달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